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계속 전황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죠. 우리 밀떡은 공평하고 팩트가 있는 그런 전황을 말씀드린다는 것이고요. 일부 유튜브 매체랄지 또는 공중파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네. 공중파나 좀 자극적인 네, 그리고 낚시가 좀 YTN이나 뭐 이런 쪽에서 스브스도 너무도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네네. 그런 보도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오보도 좀 있는 것 사실 같아요. 확인이 안 된 거로 좀 너무 특종을 노려서 너무 빨리 내는 것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속보라고 딱 타이틀을 붙였는데 사실 인터넷에서는 며칠 안에 다 얘기가 끝난 거였던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이런 해외 정보들이 이제 오는 속도라든지 가공하는 게 이제 뭐 유튜브는 그렇다 쳐도 이제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좀 많이 처진다는 거에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시간이 안 되는 실시간이 점이? 안 되는 것까지는 예.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건 뭐 유튜브의 특성이 좋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유튜브가 헛소리하는 거를 그 언론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팩트를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이제 전쟁입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전황을 우선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우선 그 동북부 지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쪽의 전황입니다. 여기에서 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전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르키우를 다시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하르키우 근방에 있는 10km, 40km 근방에 있는 마을들을 탈환을 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포병에 의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격은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지움에서 그 사통 발달이 돼 있는 이지움 지역에서 더 뻗어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이 안에 있는 러시아를 포위 섬멸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고, 반면에 러시아는 기존부터 동북부 지역과 그 남쪽에 있는 소위 말해 돈바스 지역, 네. 돈바스 지역을 완전 장악하기 위한 포위망을 원래 그 2월 24일 개전 때는 훨씬 큰 포위망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르키우까지 되고 뭐 이 키우까지 점령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강 드니프르강 동쪽은 네. 완전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 계획이었다고 지금 봐지고요. 근데 그 계획은 벌써 숲으로 돌아갔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지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마리우폴 더 위쪽에 그 지역까지를 함께 아우르는 그러한 의미의 포위망을 계획했어요. 근데 이것이 거의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략을 좀 바꾼 게, 그러면 기본적인 돈바스, 좁은 의미의 돈바스 지역만이라도 완벽하게 틀어막고 거기 있던 우크라이나군 8개 여단을 모두 다 포위 섬멸하자는 그런 계획하에 이지움 지역에서 조금 더 동쪽에 있는 리만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집 개발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예전엔 200km를 맞습니다. 돌파해서 예, 이렇게 그런 집어삼키겠다고 쉽게 했는데 얘기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해서 악어 입을 닫는다라는 네, 그 전략이 딱 진행되고 제가 이제 뭐 이런 포위망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쵸. 그것은 확실하고, 리만과 포피즈네를 잇는 이 포켓, 이 포위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집중 공격을 했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 다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이 지역에 올인. 모든 화력을 쏟아부은 것처럼, 이 남부 지역만 제외하고 모든 화력을 쏟아부은 것처럼 총 공세를 가했는데 결국은 우크라이나군이 뚫렸습니다. 뚫려가지고 리만도 많은 지역이 점령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 네. 그 지역도 거의 점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위는 안 됐지만 포위될 가능성이 사실은 올라갔어요, 상당히.
그렇지만은 역시 역으로 우크라이나도 바보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도 역시 기본적으로 이지움의 보급망만 뚜렷하면 이지움의 보급망이 크게 3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라도 장악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지움에 보급되고 있는 러시아의 보급망을 끊어서 네. 크게 또 포위를 해서 러시아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 작전을 하고 있는 그 와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승리를 먼저. 할지. 그러니까 맹수들이 싸우는데 서로 이렇게 이빨로 상대방 얼굴이나 이렇게 앞쪽을 물어뜯긴 힘드니까 네. 빙빙 돌면서 이제 꼬리나 뒷다리를 물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 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그 이런 러시아의 공세가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멍청하다 할 정도로 도하 작전에 실패한 네. 사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거기에서 2개 대대 전술단 2개 정도, 그러니까 병력으로 따지면 한 1,500에서 네. 많게는 2,000을 보고 있는데 장갑 차량만 72대 정도가 그렇습니다. 격파됐다고 예, 확인됐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격파돼 가지고 도하 작전을 완전 실패했고 심지어 그걸 2차례 같은 지역에 네, 2차례나 같은 지역에 하고 좀 더 떨어진 지역까지 합치면 4차례까지 22일에도 지금 그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에서 또 폰툰 다리 노려다가 네, 맞아요. 그것도 지금 맞습니다. 또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네. 박살났다는 그런 부분들을 정보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러시아의 패착이고 우크라이나의 어떻게 보면 작거나 내지는 어떻게 보면 또 큰 국지적 승리일 수도 승리죠,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게 전세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고 있고 백중세에서 오히려 작은 포켓에 지금 걸려들 가능성이 네. 있는 게 지금 현재 정확한 전황입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이제 전황이 급격히 악화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크라이나군 기준으로. 근데 뭐 네. 사실 며칠 지나고 나니까 뭐 그렇게 심각한 그 얘기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러시아군이 이제 보급로도 짧고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포격과 기갑 전력을 앞세워서 이제 그 점령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 이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네. 예측하기는 이 작은 포켓, 세베르도네츠크랑 뭐 요 정도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고 아마 일방적으로 특수 군사 작전의 종료를 선언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들이 있죠. 근데 하지만 2월 달부터 보면 전쟁 안 난다라고 예측했던 게 한번 틀렸고요. 전쟁 나면 3일에서 길어봤자 일주일이다. 또 한 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은 이제 이렇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이제 되는 것도 또 아니죠. 전쟁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은 시작하기는 어떻게 보면 서서 시작하고. 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 쉽지 않은 거죠. 그럼요. 무릎 특히 꿇고 러시아가- 애원해야 끝나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끝낸다고 해서 그럼 일방적으로 그럼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끝낼 수 선언한다고 해서 있을까? 네, 그 원래 싸우는 양쪽이 어떤 합의가 도출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합의도 맞는 말씀이지만 합의 내지는 승복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졌다. 뭐 그거라도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측이라면은 억울해서라도 여기에서 종전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 비서실 측에서 계속 6월부터 반격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서방에서 지원한 장비를 훈련한 병력들이 이제 훈련이 이제 마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 시점에 되면은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한번 반격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인들 자체가 이미 승리하고 있는 전쟁이고 희생이 좀 더 따르더라도 돈바스 지역과 크림을 재탈환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지지율이 낮거나 이제 그냥 여기서 스톱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은 뭐 얘기한 데 휴전이 되겠지만 그런 의견이 전혀 아니고 또 지원해주는 서방의 지원도 뭐 끊길 염려는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전략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영화 옛날에 애니그마 있잖아요. 조금만 그쵸. 희생을 좀 펼치더라도 조금씩 대의를 이겨나가는. 위해서 예. 소를 좀 알고 희생하더라도 있다는 거를 그냥 예. 모르는 척 이게 넘어갔어요. 저는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방어 전술 중에 하나가 탄성 방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공세를 하게 될 때 그 참호선에서 일시 후퇴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방어 역량을 소모시키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공세 종말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오면 그때 이제 반격을 해서 빼앗긴 땅이랑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땅을 빼앗기느냐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의 공세 전력을 얼마 깎아먹느냐를 기준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러시아라는 국가를 좀 더 살펴보면 지금 총동원령을 안 내려서 그렇지 무한의 자원과 인적 자원까지 포함하면 이 힘이라는 것이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는 그거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뭐 전략적으로 한 발 물러서는 거 그렇죠. 아니지만 그렇게 보기엔 어려운 게 화력으로 밀리는 건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혹자들은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미국이도 들여오고 서방에 뭐 많은 무기 자주품.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이게 왜 이러나? 그 무기 시스템이 실제로 들어왔느냐도 퀘션 마크고 들어오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걸 익히려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M777이라는 그 견인 곡사포 미제죠. 그 공인 곡사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훈련시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이 2주가 채 안 걸렸어요.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의지와 전쟁을 하겠다는 그 의지와 이기겠다는 의지가 플러스가 돼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서방의 포병 시스템을 빨리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화력이지만은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려면 아까와 같은 몇 개월이 필요한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애초에 6월 달부터는 반격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6월 달의 반격은 뻥카 어려울 같죠? 수도 있어요. 네. 뻥카는 아니었는데 네. 계획이 좀 딜레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8월이 되면 이 모든 지원되는 시스템들을 전부 다 우크라이나 군이 다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됩니다. 거기 때까지 이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우크라이나 그때까지 버틴다는 이야기죠. 네네.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좀 더 확실해질 수가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고 더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측면에서 대세가 기울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뭐니 해도 랜드리스법이 통과가 돼서 완전히 통과가 돼서 미국이 정말 몇십 년 만에 부활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의 어떤 그 자원이 지원되고 이것이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남쪽으로 내려가서 또 이야기를 드려보면 확실하게 마리우폴은 함락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예. 이 1,700명이 항복을 했는데 대부분 부상자였고 그다음에 최근에 상전을 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싸우다가 결국 항복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전원이 항복한 건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동영상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도 저항을 하는 일부 한번 세력이 있다고 하죠. 500명이 채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200여 명 정도의 네. 그 영상 대대급. 계속 올리는 그 아조 연대장도 아직 포로가 됐다는 영상은 지금 뜨긴 떴는데 네. 그 아직도 뭐 확인이 안 되고 있던. 워낙 그 러시아 네. 쪽에서는 프로파간다로 네네, 그 뭐 심해가지고. 심한 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국방부에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을 수도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죠. 이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거는 대부분 검증에 또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 검증에 검증이 필요하고 네. 러시아 언론에서는 아조스탈 그 처강 공장을 러시아군이 완전 통제한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마리우폴 항구를 복구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아예 박아놔서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 사실일 수도 있는 게 사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공식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방부에서 항복을 승인했다. 항복을 승인했다. 저항하는 우크라이나군이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점령당했다. 함락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제가 그래도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그렇게 따지면 남부 지역이 상당히 소강 상태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헤르손은 금방 탈환될 그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공세를 하기에는 아직 힘이 모자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우크라이나에 그래도 주력으로 있는 기갑 여단이 5개 여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1개의 여단이 바로 미콜라이르 근방에 있는 이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1개 기갑 여단 가지고 대항을 할 수가 없고 기동 방어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지금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에서 가장 큰 것은 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기갑력은 있는데 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세를 취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역시 계속 정체 상태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남부 쪽에 있는 러시아군은 지금 방어 태세로 완전히 들어간 것 그죠. 같습니다. 그것도 참호를 파고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게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군이 BCT 2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돈바스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마리우폴에서 돈바스로 이어지는 그 남부 지역. 공격 축선을 네.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악어입을 닫겠다. 예. 그거를 지금 주력하고 있는. 이게 저는 그거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몰도바 쪽에 있는 트란스니트리아 네. 그 지역에서 트란스니트리아가 우크라이나 쪽으로의 공세를 하고 이렇게 양면으로 간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쪽에 있는 러시아군은
이제 주로 남부군구를 중심으로 한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공세를 취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방어밖에 없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러시아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또 크림반도예요. 네.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 아주 중요한 흑해함대, 러시아 네. 흑해함대의 중요한 항구잖아요. 모항. 예. 여기를 2014년에 얻었는데 여기 쉽게 내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해손 근방에서 철통 방어를 위해서 여기서 참호까지 파는 동구권 부대가 참호를 판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제 방어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구치기로 들어간다는 네. 얘기죠. 사실 마리우폴을 러시아가 제일 먼저 때린 것도 어떻게 보면 세바스토폴 때문에 그 세바스토폴을 지키기 위해서 위쪽을 이렇게 커버하기 위한 그 연결고리 큰 그림. 네. 이랄지 그게 좀 작용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도 희망이 없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6월 달쯤부터 시작되는 소규모 공세랄지 지원 무기 체계를 전부 다 습득했을 경우, 그러니까 30만 명 이상의 그 예비군들이 전부 서방제 무기로 무장을 한 그럼 상당히 많은 그 기갑 여단이 재창설하거든요. 재창설 내지는 추가 창설이 많이 되는데 이 말이 30만이지 이 정도가 만약 갖춰진다면은 이제 러시아는 손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소형화기는 벌써 쓰던데요. 예. 벌써 그냥- 쓰고 있고 M777도 전선 근처에다 갖다 대고 그냥 계속 날리던데. 그렇죠. 그냥 소형하기야 뭐 간단한 조작법만 하면 영상이 벌써 뜨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거기에 대해 지금 또 나름 심각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SU-57 팍파 투입한 얘기도 있었고, 물론 이건 그 첨단 병기가 줄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루간스크 같은 경우에 BMPT를 투입해서 터미네이터죠. 네, 터미네이터를 투입해서 지금 실제 사진이 나왔어요. V자를 그리고 그 루간스크 외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드리고 네. 싶은 부분은 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그런 장갑 차량, 시가전을 특화해서 만든 장갑 차량이죠. 그 장갑 차량 신형이라고 하는 그 장갑 차량의 수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것까지 투입한 거 보면 그리고 SU-57이라고 했는데 그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SU-57 같은 스텔스 전투기가 전폭기라고 하기에는 아직 모자라는 그 전투기가 과연 필요할까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스텔스가 좀 여기서 왜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실전 기록을 남기는 것도 있고 프로파간다 성향도 또 강하겠죠. 그동안에는 이 SU-57을 투입 안 한 이유가 이런 고가 자산을 괜히 투입했다가 떨어지면 떨어지거나 그건 진짜 국제 망신되는 거죠. 개망신 당하는데 이런 망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투입을 안 했는데 결국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졌다. 예. 예. 지금 첨단 미사일도 부족해서 중국한테 달라고 했을 판이니 이제 슬슬 첨단 무기 쪽은 좀 미천이 보이고 근데 있다고는 저는 보이는 부분도 정말로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우리의 예상이랑 많이 달라진다고 느끼는 게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그래도 러시아가 조금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체급 차이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체면 때문에 그쵸. 한 손을 묶고 싸우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건 이게 미국이니까 그 10년 동안 테러의 전쟁을 버틴 거였지 러시아가 해를 넘겨서까지 이런 그 장기적인 전쟁을 버틸 수 있을 역량이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서방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우습게 본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예. 본 거는 확실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은 너무 시작부터가 패착이 있었다. 이 상황에 국민 총동원을 하거나 징집 시작하기 시작하면 진짜 러시아 체면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크라이나 하나 때문에. 맞아. 그런 걸로 봤을 때 푸틴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돌려보자면 푸틴의 혈액암이나 건강 악화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 생각하세요? 부분도 정세 분석 예. 분야인데요. 뭐 말씀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관계를 따지자면은 아직은 퀘션 마크다라는 거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확실하게 믿기에는 근거 자료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그 굉장히 그 첨단 고급의 정보를 갖고 있어서 설사 그게 사실이라도 이걸 밝힐 거냐 말 거냐는 또 다른 전략적인 그쵸.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세의 관점인 거죠. 이런 부분에 우크라이나 있어서 보고서 밝히긴 했는데 아직 좀 그죠. 그래서 그런 갸우뚱한 부분들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냥 프로파간다 쪽일지 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사실일지는 두고 봐야 아는 거고 저는 이제 CIA 쪽 아, 이야기를 겉으로 들어봤거든요. 확인된 그렇죠. 거는 사실 성형을 좀 했죠. 얼굴에 이제 젊어 보이려고. 얼굴에 칼을 댄 건 확실하죠. 확실한데 보톡스 같은 것도 맞은 것 같고 목 부위가 지금 이제 좀 부어 있는 게 계속 켜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중독이라든지 뭐 다른 거에 중독된 거 아니냐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 냉전 시기에 소련 서기장
후르시초프가 이제 유엔에 연설하러 갔을 때 CIA에서 그 후르시초프 머무는 호텔방 아래층을 빌려서 그 화장실 배관을 이렇게 빼놔갖고 예. 그 대변을 죄송합니다. 대변을 이렇게 빼서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 건강 상태를. 예. 그 네. 은근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보 그런 보여서. 식으로 오.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후르시초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식의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막판에 이제 좀 괴상한 결정을 많이 내린 이유를 데이비드 모렐 박사가 처방해 준 돌파리 약을 많이 네. 처방을 해가지고 중독성 약 때문에 이게 제때 정확한 결정을 못 내렸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이게 독재 국가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니까 그 결정에 대한 권한이 강해질수록 다 뭐 사소한 결정까지 다 모이는 거고요. 그러면서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한 압박과 압력이 심해지니까 스트레스 엄청 스트레스 받겠다. 엄청 받고 뭐 약이라든지 다른 거에 의지하든지 어, 아니면 결정을 놔버리든지 오판을 해버리든지 네네. 그렇게 되는 뭐 거죠. 네. 푸틴이 지금 BCT 레벨의 그 대대전투단 레벨의 전투까지 지금 막 간섭을 하고 그게 지시를 옛날에- 내리고,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어서 아, 아주 근데 지휘관들이 저는 좀 그런 게 고통스럽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그 보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확인 안 되거나 저 끝단에 그런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푸틴이 그럼 대대전술단을 그렇게 지휘하느냐? 그럼 러시아군이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최고 권위자가 대대급 전투 부대를 지휘한다? 거기 그 대대장이 직접 지시를 받는다? 지도를 보면서 간섭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제가 보면 보기에는 히틀러 빙인데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많은 러시아를 이제 하도 러시아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 전략적인 측면이나 전술적인 측면에서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까지 좀 부풀리는 것 같아요. 또 외부적인 또 소식에 의하면 핀란드와 스웨덴 나토 가입 이걸 네. 진행하려고 좀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업무적으로 좀 보고 긍정적이었지. 있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대 사건인 근데 게 이제 문제는 이제 터키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를 하는데 목리 부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근데 뭐 미국한테 좀 저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터키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한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래 당- 버티지 못하겠죠. 터키가 그렇다고 해서 승인을 끝까지 안 할 거다. 그거는 정말 아닐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을 해서 터키가 그럼 손해를 볼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약에 끌고 간다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죠. 터키가 쫓겨나든가. 그렇죠. 나토를 탈퇴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쫓겨날 이 수도 상황에 있는. 완전 칠러 푸틴 국가가 돼버리는 건데 그건 정말 나라로서 최악의 카드죠. 여기서 무슨 뭐 흑해의 그 진입에 대해서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터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은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렇게까지 이 나토의 목리를 부린다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 뭐 존재감을 이제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F-35 문제랑 그다음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 사실상 지금 F-16의 이게 나토보다 미국한테 그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F-16의 개량 버전을 좀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협상 카드로 생각을 하고요.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내부적인 국내 절차는 다 끝났어요. 이거는 이 전쟁이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나도 러시아의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참패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발트해를 완전히 포위당한 셈이 되거든요. 지금 발트해를 내해로 본다면 사실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러시아가 숨을 쉴 수 있었다면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의 동진 그리고 뭐 코앞에 닿았기 때문에 전쟁을 했다는 여러 가지 그들이 얘기하는 당위성 중에 당위성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달성이 안 된 거죠. 그것은 핀란드가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고 있잖아요. 그쵸. 그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얘기는 국경을 이제 맞대게 된 거예요. 더 전쟁을- 자국만 해가지고 그렇죠. 키로수만 1,300km 더 늘고. 그렇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발트해에 이렇게 한쪽 날개를 접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만약에 나토랑 분쟁이 생긴다. 발트해를 미군과 그 유럽 해군이 아주 손쉽게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의 두 번째 이제 도시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냥 해안으로는 완전히 막혀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고립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전 늘 얘기하지만 정치의 연장이고 사실 명확한 목표가 있었잖아요. 나토의 동지를 막겠다. 그런데 일단 핀란드랑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설사 안 된다고 해도 핀란드랑 스웨덴은 이제 국가의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이제 중립은 이제 필요 없다. 그다음에 더 큰 거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제 그 동유럽 그다음 중부 유럽의 국가들이 세르비아 정도로 제외하고는 이제
러시아랑 등을 친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정치적 패배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 단언 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세까지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늘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제발 전쟁이 이제 멎었으면, 포성이 멎었으면 하는 간절한 그 소망을 담고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84일차 되는 이 시점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 소강 상태 또는 어떤 지역에서는 치열하게 교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황을 지역을 통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최근에 그 정세를 알 수 있는 그런 뉴스들도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눠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시간에는 좀 더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단초가 있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